화요일 아침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질병의 진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기, 즉 탄소순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균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88쪽에서 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인을 어떻게 탐구할까요?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병력과 증상입니다. 하지만 물론 다양한 시도를 해보거나 실행하기 전까지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병력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가이드라인은 8가지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탈수 증상을 보인다면 아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매일 밤 자정에 잠자리에 든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법과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남편은 자신만의 건강 수련회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홈스쿨링을 하는 엄마였고 한동안 아이들과 자연요법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제 17살 딸이 안마사였어요. 그녀는 이미 코스를 이수했었죠. 15살 딸은 13살 때부터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요리사를 맡았어요. 남편의 딸 미카엘라는 타이핑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다가 12살 때쯤 마이클의 비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11살, 13살, 14살이었던 새 아들은 정원사를 맡았죠. 그래서 저희는 한 팀이 되었죠. 아이들을 한 팀으로 두면 좋은 점은 처음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클에게 누가 보건 책임자가 될 거죠? 라고 물었어요. 마이클은 너라고 대답했죠. 저는 아니요. 전 다른 엄마들을 돕는 엄마일 뿐입니다. 이라고 대답했죠. 그는 당신이 잘할 거라 믿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방을 나갔어요. 저는 알았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열린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병력을 살펴보고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고 증상이 무엇인지 물어본 다음 조금씩 법률을 살펴보고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등등.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명백한 문제를 먼저 해결합니다. 즉, 증상입니다. 이번 선교사 의료훈련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그룹화하고 그 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모나 곰팡이를 몸에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4가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피부. 효모나 곰팡이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과일 그릇에 곰팡이가 핀 오렌지가 있으면 장갑을 끼거나 종이 봉투에 손을 넣고 집어 올리거나 핀셋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피부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따라서 피부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곰팡이가 핀 부위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아는 몇몇 여성, 2명의 여성, 미혼모,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친환경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세제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천연 제품만 사용합니다.
생분해성 제품을 살 여유가 없다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강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발포성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에 수세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욕실 냄새를 좋게 만들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하세요. 천에 묻혀서 욕실 전체를 닦으면 여성이 들어올 때 보기도 좋고 냄새도 너무 좋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친환경 청소부로 일하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신문에 친환경 청소부라는 광고를 냈어요. 1년 후에 그 아주머니를 뵀더니 지금은 3명의 딸이 저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나요? 뒤돌아서서 죄송하지만 그 일은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자신을 노출하지 마세요.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리고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보호하세요. 중간 법칙은 절제입니다.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몸에 넣지 말고 좋은 것은 적당히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호흡, 그리고 이제 섭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가 있는 것은 먹지 마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부분을 먹는데 이미 모든 것이 곰팡이가 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쌀을 아주 조심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 하나인 곰팡이, 독소와 인간 및 동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아시아 전역에서 심장병인 심장각기병이 유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밥에 있는 곰팡이에서 찾았습니다. 1921년,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921년 일본은 쌀의 보관과 보존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담은 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시아에 간다면 어제의 쌀은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쌀은 매일 신선하게 조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볶음밥을 만들고 싶다면 아침에 밥을 짓고 점심에 볶음밥을 만들면 됩니다. 초밥을 만들고 싶으면 아침에 밥을 지어 점심에 초밥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 행사에 가면 밥은 절대 먹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아침 일찍 밥솥에 밥을 넣고 천천히 밥을 지어 점심에 먹습니다. 너무 익히면 얼려서 다음 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콩이고 다른 하나는 밥입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은 30살밖에 안 된 젊은 남자가 건강 문제가 있다며 찾아왔는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병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 레벨은 낮았습니다. 제가 밥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밥 한 솥을 지어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죠. 아시다시피 곰팡이와 곰팡이는 현기성 환경, 즉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싶으실 겁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죄송해요. 놓치면 안 되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적어두면 쉬는 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요. 들으셨나요? 곰팡이, 효모. 곰팡이는 현기성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산소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이 체내에서 활동할 때는 에너지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저에너지 징후는 아니지만 저에너지 징후 중 하나이며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산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통에 공기를 많이 넣어 현기성 유기체가 아닌 호기성 유기체가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피부, 폐 또는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땅콩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콜린 캠벨 박사는 8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찾아내야만 했던 연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콩버터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땅콩버터 병에는 아플라톡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곰팡이는 아스페르길로스이고 아스페르길로스의 곰팡이 잔류물은 아플라톡신입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은 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에서 밥에서 발견된 곰팡이와 곰팡이 찌꺼기는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봐봐라, 좋은 품질이 유기농 땅콩버터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품질이 유기농 땅콩버터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땅콩은 땅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땅콩은 아주 쉽게 곰팡이가 피죠.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호주인의 75%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식량은 호주에서 재배됩니다. 수확한 후 4일로에 저장하는데 아침은 춥고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덥고 햇볕이 쨍쨍합니다. 4일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습기가 쌓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때 곰팡이가 자랍니다. 제 친구 중에 곰팡이 독소, 곰팡이 파편에 관한 논문을 쓴 친구가 있어요. 그는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킹가로이에서 논문을 썼는데 킹가로이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아세요? 바로 곰팡이입니다. 그곳에서 땅콩을 재배하는 곳에서 연구를 했어요. 땅콩을 재배하고 바로 수확해서 천천히 볶거나 삶으면 아플라톡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봐봐라, 쌀곰팡이로 인해 어떤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글쎄요, 그들은 그것을 심장각기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봐봐라, 예를 들어 부정맥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심장 부정맥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에 대해 공부할 것이고 강해 중 하나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이즈는 피부, 흡입, 섭취, 성병의 4가지 경로로 감염되며 모든 성병에는 마이코라는 접두사가 붙거나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에이즈는 실제로 곰팡이입니다. 하지만 100만 달러짜리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 몸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몸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굶주림입니다. 이 균은 기회주의적인 유기체이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굶겨 죽일까요? 첫째, 수돗물을 꺼야 합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이 곰팡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그것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신선한 공기, 선풍기 켜고 봐봐라. 지하실에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지하실에 곰팡이가? 그 곰팡이를 없애야 해요. 제 딸이 지하실이 있어요. 위스콘신에 사는 다른 공기에서 물을 빼내는 기계가 있는데 항상 틀어놓아요. 선풍기는 좋죠. 공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지하실의 배수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우리 집을 부숴야 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지하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질병을 앓고 있으며
사람마다 질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 아들은 부비동염을 앓고 있었고 다른 아들은 천식을 앓고 있었죠. 그녀는 항상 두통이 있었지만 모두 곰팡이가 몸에 들어와서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실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건축업자를 불러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들은 집을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부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녹색과 붉은 반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NIV에서는 곰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성경은 모르타르를 청소하고 집을 청소하고 다시 섞고 2주 동안 집을 닫은 다음 제사장이 와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다시 자라면 집 전체를 해체하고 도시 외곽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나병, 녹색과 노란색 줄무늬라고 합니다. 옷의 나병, 옷에 생긴 나병은 다시 곰팡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옷이나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있으면 태워야 합니다. 그럼 피부의 나병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면 피부 곰팡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병은 사실 곰팡이병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래서 굶겨야 해요. 노출은 전혀 안 돼요. 그럼 몸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설탕과 효모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이탈리아의 종양학자인 툴리오 시몬치니 박사의 책이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암치료 성공률이 90%에 달했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중탄산 나트륨을 암에 직접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분명히 그는 말기였던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사망했습니다. 제 남편은 내가 화학요법을 주사했더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의 책에서 저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제가 불명예스러운 종양학자인 툴리오 시몬치니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봐봐라, 당신은 그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훌륭한 결과를 얻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가 불명예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했습니다. 다만 그의 환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것이 매우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가 한 일은 중탄산나트륨을 주사한 것뿐입니다. 위벽이 중탄산나트륨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췌장이 12지장으로 들어가는 위산을 알칼리화하기 위해 중탄산나트륨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로 부풀린 케이크를 하루에 2~3번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베이킹소다를 넣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셨나요? 그 사람이 인후암에 걸렸고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요. 위암에 걸린 사람이 이른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성이어야 하는 유일한 부위는 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산을 중화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염산은 음식 냄새를 맡거나 음식에 대해 생각할 때만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의사 엠마 필즈 박사가 베이킹소다 압축 레시피를 알려주었습니다.
베이킹소다 2kg과 뜨거운 물 5리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수건을 담그는 것이죠. 여기에 레몬즙 반 컵도 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짜낸 다음이 뜨거운 수건으로 몸 전체를 조금씩 덮습니다. 몸에 곰팡이가 있어도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잘 먹으면 확실히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암을 피하기 위해서는 암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은 포도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암을 이기고 싶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매우 낮은 포도당 식단을 제공합니다. 과일도, 꿀도, 심지어 천연 당분도 안 먹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나요?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콩류, 견과류, 씨앗류도 많이 먹습니다. 이 모든 음식은 포도당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암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15배나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연락해서 봐봐라. 지금 미국에서 암세포가 포도당을 15배 더 많이 소비하고 현기성 조건에서 번성한다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암은 현기성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1942년 오토 워버그 박사와 교수가 이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건 1942년이었죠. 하지만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및 수술에 의존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포도당을 좋아합니다. 암은 현기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단으로 굶겨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6주 동안 감미료가 없는 과일 다이어트만 하라고 조언합니다. 식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은 검은 강낭콩의 날, 화요일은 렌틸 콩의 날, 수요일은 두부의 날, 목요일은 카넬리니 콩의 날, 금요일은 전통 콩의 날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금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 펀잡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5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힌두교도들이 뭘 먹일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난 달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달을 먹고 오후 3시에 달을 먹었는데 같은 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10개의 달을 먹었어요. 다른 맥박, 다른 맛, 다른 야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흥미진진한 일이죠. 두 번째, 죽이기. 죽이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곰팡이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허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아닌가요? 예를 들어 마늘이 있습니다. 제 책자가 치유 디자인에서 저는 이것을 정의합니다. 마늘, 올리브잎 추출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몽씨 추출물입니다. 포도씨 추출물이 아니라 자몽씨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파우 다르코라는 남미 허브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탄약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2주 동안 마늘, 2주 동안 올리브 잎 추출물, 2주 동안 자몽씨 추출물, 2주 동안 파우 다르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레가노도요. 강해요. 너무 강해서 하루에 3번 한 방울 정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에 3번 2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봐봐라.
그거 에센셜 오일인가요? 네, 에센셜 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보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봐봐라, 몸에 너무 강한가요? 아니면 맛에 좋은가요? 몸에 좋아요? 둘 다요.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허브는 곰팡이를 죽이고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알칼리화. 암은 산성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이라는 용어는 다음 강의에서 정의하겠습니다. 제 서재에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책이 많이 있는데 그 공통분모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구씨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C 정맥주사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분모로 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분모입니다. 암은 포도당을 좋아합니다. 암은 현기성 환경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이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은 무엇을 싫어할까요? 암은 알칼리성을 싫어합니다. 암은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암은 낮은 포도당 수치를 싫어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되며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만으로도 암에서 치유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알칼리화할 수 있을까요? 녹색 음료. 베이킹소다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알칼리화하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닿는 부분만 알칼리화합니다. 따라서 위암에 걸린 사람이 베이킹소다를 마시면 위암을 알칼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관장제를 넣으면 알칼리화됩니다. 하지만 녹색 음료는 마시면 조직으로 들어가 알칼리화됩니다.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녹색 음료에는 알칼리성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스티 마운틴에서는 야생 채소, 호박잎, 모든 식용 허브를 채취합니다. 보통 하루에 4가지 허브를 준비합니다. 항상 쐐기풀을 넣는데 여기 쐐기풀이 있나요? 쐐기풀은 다른 허브보다 미네랄이 풍부해요. 좋은 소식은 생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히면 부드러워져서 먹거나 주스로 마실 수 있어요. 저희는 물과 섞어 걸러서 마셔요. 맛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항상 민트를 많이 넣습니다. 액체 풀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걸러서 액체만 마시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신선하게 만듭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면 맛이 변질되죠? 봐봐라,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암을 이기기 위해 오시는 분들께 주스를 마시는 날에는 4잔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날에는 모든 것을 마실 수 있도록 보통 3잔입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양입니다. 그리고 3잔입니다. 250ml, 250ml 잔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저희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고압 챔버입니다. 고압 챔버는 산소를 가압합니다. 풍선 텐트나 원형 텐트 같은 거죠. 텐트를 닫으면 산소가 압력을 받아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이 경우 기체는 순수한 산소가 되고 액체는 우리의 혈액이 됩니다.
그리고 약 2만 5천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남성이 아내를 위해 구입했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조금 더 싸게 팔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치료당 9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일 수 있으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운동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세 번째, 다른 알칼리 화제는 베이킹소다 찜질입니다. 이것은 꽤 강렬한 치료법입니다. 좋은 소식은 토마스 박사의 카메라맨 덕분에 유튜브에 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복부에 종양이 3개나 생겨서 의사가 즉시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엘리자베스 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녀는 5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제가 만든 암에 관한 DVD를 보고 미스티 마운틴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압 산소 치료가 없었어요. 2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씩 압축을 했어요. 보통은 1시간 동안 합니다. 환자는 1시간 동안 감싸여 있습니다. 그는 매일 녹색 음료를 마시고 다른 허브를 번갈아 가며 마시고 야채와 콩과 식물, 견과류와 씨앗을 많이 먹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나를 보러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의사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즉시 화학요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 1년 후였습니다. 다시 왔더니 종양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마 10개월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다른 종양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저렇게 기분이 좋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7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녀는 체중이 줄었고 더 이상 수면 무호흡 기계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 약을 끊었어요. 실제로 그녀는 작은 요리 교실을 열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인입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모든 디저트를 만들곤 했어요. 라며 머랭 같은 파블로바라는 디저트를 만들곤 했죠. 이 정도 크기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달걀인자와 설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크림이나 과일 같은 걸 넣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의 파블로바를 만들면 백설탕을 16컵이나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암에 설탕이 많이 든 디저트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에게 디저트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파블로바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사과 슈트루데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사과 슈트루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불만위원회는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 전화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혹시 전화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꽤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먹나요? 6주 동안 과일을 먹지 않던 그녀는 과일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몽과 그레니 스미스 사과 정도만 먹었습니다. 2달 후 그는 당도가 매우 낮은 베리류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수련회에 갔을 때 그들은 암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암을 치료하지 않아요. 보이시죠? 절대 치료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것뿐이죠. 몸이 놀랍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조건을 주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정말 금지된 유일한 이유는 남편의 정당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들은 의도가 있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저를 끌어내리라는 명령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은 마이클 오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클이 이 일에 뛰어들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돈, 사업, 집, 명성을 모두 잃을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저는 30대가 아니라 이미 60대입니다. 그러니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굳건히 서 있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몸의 치유 반응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식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는 항상 이틀 동안 주스를 마십니다. 손님이 왔을 때 좋은 식사를 즐기면 모든 면에서 손님과의 관계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오면 아주 좋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은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국물을 제공합니다. 국물은 많은 양의 물에 많은 야채를 끓인 것입니다. 캐스퍼, 미스티에 있을 때 이런 국물을 많이 끓였을 거예요. 많은 야채와 많은 물, 그리고 항상 쐐기풀을 넣었죠. 미네랄이 풍부하죠. 그리고 너댓 시간 동안 끓인 후 체에 걸러요. 그런 다음 켈트 소금을 넣고 저녁에 스팀 사우나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저녁에 마셔요. 한증막 사우나를 하면 노폐물을 많이 배출하지만 미네랄도 함께 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미네랄이 풍부한 음료를 마시면 더 많은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한 끼 식사를 소화하는데 12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할 일을 찾게 됩니다. 식사를 소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할 일을 찾습니다. 휴일에 집에 있으면 매일 가지 않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일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몸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가장 신경 쓰이는 곳에 가죠. 사실 지난번에 집에 시간이 있을 때 책장을 열어보고 정말 필요 없는 책들을 모두 치웠어요. 읽어봤는데 괜찮고 별로 좋은 책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책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정원 창고를 청소할 수도 있고 부엌 찬장을 청소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몸이 하는 일은 몸이 아는 곳으로 가죠. 봐봐라. 너댓 시간 동안 국물을 끓이는 것에 관해서는 요리사로서 4시간이 지나면 이상적인 맛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소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일부 손실되기 때문에 소금을 만들 때처럼 미네랄이 저하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증발에 가까운 손실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채를 아무리 오래 조리해도 미네랄은 절대 손실되지 않습니다. 모든 미네랄이 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봐봐라. 그럼 생으로 먹으면 미네랄이 더 많나요? 생으로 먹으면 아니요. 같은 양이죠. 채소를 익힐 때 손실되는 것은 비타민C와 일부 비타민입니다. 네, 하지만 미네랄은 절대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금의 문제는 정제 과정에서 많은 미량 미네랄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염화나트륨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가열해도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소화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회복과 재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복이나 재생을 하기 전에 먼저 집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낡은 집에 들어가서 더러운 벽에 페인트를 칠하지는 않겠죠? 아니요. 먼저 집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거 기관이 있으며 이러한 제거 기관에는 특정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배설 기관은 피부입니다. 켈로그 박사는 피부의 모공을 수백만 개의 작은 하수구라고 불렀습니다. 모공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피부는 3가지 일을 합니다. 1.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2.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완전히 가리지 말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는 숨을 쉬기 때문에 천연 섬유를 피부에 바르도록 하세요. 3. 노폐물을 제거하세요. 피부는 정말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특정한 요구가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해야 합니다. 매일 몸에서 노폐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해야 합니다. 크림이나 피부에 바르는 모든 것을 조심하세요. 천연 성분이어야 합니다. 화학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직물은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입니다.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은 정말 화학 원단입니다. 반면 비스코스, 모달, 레이온은 목재 펄프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화학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 후 세탁해서 하루 정도 빨랫줄에 널어주세요. 하지만 빨아서 빨랫줄에 널어 놓으면 화학 물질이 제거되고 나무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피부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피부의 혈액 순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혈액 순환이 증가하면 피부의 노폐물 제거 능력이 향상됩니다. 노폐물 제거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샤워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산책 후입니다. 저는 항상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언덕을 오르내리다가 시냇물에 몸을 담그죠. 그게 제 아침 세안, 시냇물입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우면 정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영을 하죠. 그게 제일 좋아요. 덥고 땀에 흠뻑 젖고 더러워졌을 때 아름다운 계곡물에 뛰어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하루에 8에서 10잔의 물이 필요해요. 제 키 정도면 8잔이면 충분해요. 저보다 크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그럼 여기가 휴양지의 스팀 사우나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사우나는 개울가에 있어요. 우리 사우나는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을 피우고 작은 오두막을 데우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런 다음 개울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한증막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다시 개울로 돌아가는 식이죠. 피부에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면 체내 노폐물의 80%가 피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죄송해요. 사실 70%예요. 체내 노폐물의 70%가 피부를 통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손님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한증탕 30분 전에는 수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수분이 충분할 때 체내 노폐물의 70%가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그리고 스팀 사우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폐물 제거 기관은 폐입니다. 그리고 폐에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나무가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베개와 매트리스를 살펴보세요. 요즘은 베개를 사면 커버가 함께 제공됩니다. 사람들이 밤에 땀을 흘리면 베개에 땀이 묻어 곰팡이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개를 세탁한 후에는 매일 햇볕에 말리세요. 그리고 매주 시트를 세탁해야 합니다. 매주 시트를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트는 천연 섬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시트를 몇 개 샀어요. 아주 좋아요.
린넨 50%와 모달 50%로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시트예요. 저는 항상 세일할 때 좋은 시트를 찾아요. 매우 비쌀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면 시트가 좋죠. 따라서 친구류는 천연 섬유를 사용하세요. 양모 담요, 깃털 담요를 사용해 보세요. 저희는 게스트용 침대에도 양모 이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밤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침실에 카페2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2번 정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침대를 꺼내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무 침대와 나무 바닥이 있다면 4일이 지나면 침대 밑에 나무 바닥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 먼지가 카페2에 쌓이고 있는 거죠. 카페2 위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신선한 공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폐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려는 정보는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한 책에서 얻은 정보이며 게스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500ml를 들이마시고 500ml를 내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언덕 정상에 막 도착했거나 큰 언덕의 절반쯤 올라갔기 때문에 매우 심호흡을 할 때는 3600ml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3600ml의 노폐물을 내뱉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죠. 보통은 500ml를 들이마시고 500ml를 내보내는데 지금은 500ml를 들이마시고 500ml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을 하면 3600ml를 들이마시고 3600ml의 노폐물을 내뿜게 됩니다. 해부학 및 생리학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과학이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폐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폐는 또한 각 폐포에 작은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폐포에는 300만 개의 폐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폐에는 3억 개의 폐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봐봐라. 폐에서는 어떤 종류의 먼지가 나오나요? 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세포에서 생성되는 기체 폐기물입니다. 내일 세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포에서는 포도당과 산소가 함께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빨리 제거하지 못해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산성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서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크를 착용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폐포에는 작은 물방울이 있고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의 표면 장력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작은 호수를 보았을 때 물 위를 걷는 작은 생물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의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는 것도 물의 표면 장력을 깨뜨리는 샴푸를 조금만 넣으면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다.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숨을 내쉴 때 폐포가 붕괴되어 이산화탄소가 모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탈수 상태여서 작은 물방울이 거의 없다면 폐포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죠.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으로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진한 혈액을 걸러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응고제는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그 물과 함께 소금을 통째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셀틱 소금입니다. 셀틱 소금에는 82가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소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소금에는 75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피가 짜기 때문에 땀이 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소변 검사에 관심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소변도 약간 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염분을 잃고 있습니다. 봐봐라,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때요?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좋은 소식은 모든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조류와 해양식물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음식은 굴, 게, 랍스터, 새우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지만 건강 휴양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마 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끊임없이 두드리며 물을 정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봐봐라, 히말라야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 왔을 텐데 왜 미네랄이 75개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글쎄요, 일부는 그 과정에서 손실되고 일부는 산에 있는 동안 손실되기도 하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죠. 봐봐라, 소금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몇 끼니마다 셀틱 소금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시나요?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크리스탈을 조금씩 섭취하고 감자, 샐러드, 제가 먹는 모든 음식에 아주 넉넉하게 뿌려요. 그리고 균형 잡힌 소금이기 때문에 몸에 도움이 됩니다. 바닷물에는 92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해수는 모든 체액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의 균형과 비율이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등장성 용액이라고 불립니다. 한 작가는 체액을 내부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톰슨 박사는 그에 져서 칼슘의 거짓말에서 바닷물이 창조주의 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닷물과 체액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시 해군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바닷물을 수혈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따라서 신장은 물이 필요하고 전체 소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운동이 내부 장기를 강화하고 튼튼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운동을 할 때마다 걸을 때마다 신장이 움직이고 강화되고 탄력을 줍니다. 운동은 또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장은 혈액을 걸러냅니다. 신장이 따뜻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너무 비싸지 않은 킬트를 발견하고 감격했던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킬트는 겉에 큰 주름이 있지만 안쪽도 마찬가지로 크고 100% 양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신장에는 아마 양모가 4겹 정도 겹쳐져 있을 것입니다. 신장은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장이 차가워지면 혈액이 그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따뜻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여기 물을 가져왔는데 아주 적은 양이지만 저기 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세한 노폐물만 나올 수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의 대부분은 결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장에는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습니다. 설사가 있는데 그만하라고 하면 설사를 멈추지 않겠죠?
변비가 있는데 변비를 없애라고 하면 변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제2의 뇌라는 책인데 결장이라는 책입니다. 대장은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장을 자극할까요? 대장을 자극하는 것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은 대장의 지속적인 움직임인 연동 운동을 자극하지만 섬유질은 대장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입에서 시작하여 위장관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4장 6절. 잠언 14장 6절에 경멸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는 쉬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자동으로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장을 할 때 대장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hum이 있고 당신은 그들을 쓸어내야 하고 섬유질이 그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의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고 소화가 끝나고 남은 찌꺼기이며 목적이 있으며 섬유질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실제로 채소입니다. 물론 과일에도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당분이 적습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많고 당분이 많으며 미네랄이 적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흉모에 문제가 있거나 암에 걸렸을 때 우리는 과일을 조금 멀리하고 채소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봐봐라, 과일 클렌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것은 뇌의 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2. 뇌의 과로에는 과일 클렌징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곰팡이 문제가 있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짠 과일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짠 과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마토, 오이, 아보카도, 가지, 애호박, 호박.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과일의 분류는 씨앗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일로 분류되지만 우리가 짠 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잘 섞이지 않는 이유는 채소는 당도가 낮고 과일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짠 과일, 좋은 소식은 야채와 과일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분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과일은 클렌저, 채소는 힐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설탕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는 건강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설탕을 적게 먹어도 잘 지냅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설탕을 적게 먹으면 더 잘 지냅니다. 암 환자는 덜 달게 먹으면 더 잘 낫습니다. 흉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덜 달게 먹으면 더 잘 견딥니다. 알겠어요. 봐봐라. 비타민은 어때요? 비타민이 필요해요. 네, 비타민이 필요하고 비타민은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장을 청소하고 연동 운동을 자극하려면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대장에는 물도 필요합니다. 대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대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물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물이 대장으로 넘어가면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대변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탈수 상태인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토끼 알갱이를 배설합니다. 알겠죠? 장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면 변비와 과민성 대장 크론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대장이 효과적인 배설 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대장을 움직입니다. 운동은 대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대장으로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장암은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주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섬유질 섭취가 적고 물 대신 청량음료, 차, 커피를 마시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장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는 웃음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따르면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저는 마음이 상하면 대장도 마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125번 웃는데 우리도 웃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 많이 웃는 법을 배워보세요. 어느 날 밤 3살짜리 어린 손자가 잠들려고 하는데 이름이 손이인데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방금 새로운 웃음을 찾았어요. 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뭔데? 라고 물었죠. 그리고 소녀는 헤헤헤 라고 말하면서 떠났고 그것이 그의 새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장도 적절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위치는 쪼그리고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장관을 통과할 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아프리카, 인도,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앉을 수 있는 유럽식 화장실이 있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현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타일로 되어 있고 수세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BHSC 방식은 어디에 있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과학은 조용히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고 성경도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아 올리는 근육이 있으며 쪼그리고 앉으면 이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쪼그려 앉으면 대장이 열리고 항문에 가해지는 압력을 모두 제거하여 치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장관을 볼 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작은 배설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혀입니다. 금식 중일 때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때 양치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입안에 존재하는 것은 비타민 B12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며 치아에 조금씩 축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물 한 잔과 함께 B1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을 시간은 식사 후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질을 합니다.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수명 주기로 인해 썩기 시작하고 생성된 박테리아가 에나멜을 부식시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권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보통 매일 아침 오일 구강 청결제를 사용합니다.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입에 넣고 이리저리 휘젓는 것입니다. 10초 동안 휘젓고 10초 동안 쉬고 10초 동안 휘젓습니다. 이 방법을 노일 구강 청결제라고 부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둘째, 혀 아래 세매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셋째, 혀 아래 혈관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부위가 있는데 바로 부비동입니다. 저는 부비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면 코를 꽤 많이 풀기 때문에 부비동에 이물질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염과 같은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한 후 기침을 하고 덩어리를 토해냅니다. 정말 좋네요. 저는 잇몸 감염, 잇몸 출혈인 치은염을 하루에 2~3번 오일로 구강 청결제를 헹구어 극복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박테리아와 접촉하면 항균 성분을 방출하기 때문에 잇몸을 강화하고 치아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병에서 코코넛 오일은 항균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의 박테리아와도 연결되면 입안에서도 항균성이 됩니다. 그렇죠. 봐봐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신 다음 오일로 헹궈요. 네, 저는 보통 물 몇 잔, 소금 약간, 물 한 잔, 그리고 보통 물 3잔 정도 마시고 운동을 한 다음 돌아와서 물 한 잔을 더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오일 린스를 하는 것이 제 방식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정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미루고 또 미루게 될 거예요. 봐봐라. 하지만 혀를 통해 노폐물이 제거되면 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밀려나오지 않나요? 우리 위장관은 속이 빈 튜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대쪽 끝으로 나오게 되죠. 봐봐라. 하지만 기름은 삼키지 않나요? 아니요. 위장에 있는 기름은 소화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양의 노폐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배수구에 쏟아붓지 말고 잔디밭에 뱉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토양에 사는 미생물이 이를 즐겁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입을 2번 헹구고 뱉어내면 됩니다. 봐봐라. 입안에 있으면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주 흥미롭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종종 기름으로 몸을 헹구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폐를 통과하고 입을 통과하는 동일한 혈액이 우리 몸의 모든 부위를 통과합니다.